며느리와 손주까지 합세해 멀쩡한 할애비와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작전을 세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정숙한 우리 집 거실에서 울려 퍼진 18살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붓글씨 연습에 몰두하고 있던 서재에서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던 정적을 깬 그 목소리는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붓을 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자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이 제게는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말해. 언제 쫓아내긴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던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제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서재 벽을 짚은 제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럽 여행 후에 바로 처리. 며느리의 잔혹한 대답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밝고 천진난만한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서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좇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며느리의 대답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30억짜리 집. 우리 손에?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아내와 함께 노년을 꿈꾸던 소중한 보금자리가 이들에게는 단지 상품에 불과했단 말인가. 충격과 함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떡해? 손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조차 제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제게는 존재하지 않을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네가 거부해 봤자지. 그리고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 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단호하고 계획적이며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듯한 그 어조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듯 술술 읊어대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순간 붓을 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붓은 제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와 손자의 차가운 대화만이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치매라고 우기면 의사도 그런 줄 안다고. 며느리의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이끌려 했던 제가 정작 제 자식과 손자에게는 이토록 쉽게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해준 것이 대체 얼마인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4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신장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 40년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교육청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었죠. 교직원 연금이 월 350만 원 나오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이 3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월급도 꽤 받더라고요. 며느리 미영이는 전직 간호사입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고 있고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아들 하나 있어요. 제 손자 지훈이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일장 효심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내년이면 희수를 바라보는 노인이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그것도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드림팰리스 아파트에서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부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제 삶의 동반자였던 아내 최수정 씨는 10년 전 지독한 신장암과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의 이별은 제 삶에 가장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슬픔 속에서도 그녀와의 추억을 품고 묵묵히 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40년 동안 교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교직원 연금이 월 350만 원씩 꾸준히 나오고 있어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제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예금이 3억 5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한 비상금이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저만의 작은 울타리였습니다. 제 아들 박준호는 김앤장 법무법인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에서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은 편이라 저는 늘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연봉도 꽤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임희영은 전직 간호사입니다. 현직 간호사였을 당시에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은 제가 탐낼 정도로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고 있지만 결혼한 지 23년 된 저희 부부는 금슬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 손자 박지훈이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저는 홀로 아파트에 남아 지냈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가끔은 쓸쓸했지만 저만의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책을 읽으며 나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들 준호가 계속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랑 같이 사세요. 엄마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아들의 말에 정말 효심이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지훈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요. 지훈이까지 거들며 제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살아요. 라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저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다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적적했던 제 노년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40평 아파트입니다. 1998년에 아내와 제가 대출받아 힘들게 샀었는데 그때 1억 3천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은 주변 시세가 3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가꾸고 아내와 수많은 추억을 쌓은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가 담겨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이 매월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도 매일같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퇴직 후 자문위원 활동으로 바쁜 저를 위해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이 더 활기차고 좋아요. 라고 말하며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은 아내 없이도 다시금 충만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인기척을 내면 순식간에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쎄한 기분을 느꼈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설마. 저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의 효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착각이라고 착한 아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거든요. 저는 제 방 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친구들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너 진짜 부러워. 강남에 이런 집에서 사니까. 드림 팰리스라니. 우리는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나. 너도 로또 맞은 거지?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대답은 제게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물려주시기로 했어. 걱정 마. 우리 거 될 거야. 며느리가 그 순간 한 대답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칩니다. 평소에 제가 언젠가는 너희가 이 집을 물려받아야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이 집이 이미 자기들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나이도 있고 언젠가는 물려줄 건 사실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친구들끼리 농담 하나 보다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드림 팰리스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저의 착각과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산이었습니다. 2장 18세 손자의 잔혹한 질문 그리고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 저녁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그날 밤의 기억은 제 인생의 캠퍼스에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늘 하던 대로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논의 구절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미영이와 손자 지훈이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손자가 내일 있을 학교 시험 때문에 며느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했던 서재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첫마디는 제 모든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대화가 바로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18살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 그 아이는 제가 어릴 적부터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피부치였습니다. 그런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붓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이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조용히 말해. 언제 쫓아내긴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대화가 마치 대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능숙했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지켜왔던 드림 팰리스 아파트, 그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저를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섬뜩한 선언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손자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오직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진한 줄만 알았던 손자, 그 아이의 본성은 이토록 추악했단 말인가. 그럼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엄마 말대로만 하면 페라리는 기본이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며느리의 대답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30억짜리 집. 우리 손에. 페라리.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아내와 함께 노년을 꿈꾸던 소중한 보금자리가 이들에게는 단지 상품이자 목표에 불과했단 말인가. 충격과 함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와 손자의 차가운 대화만이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부하면 어떡해? 손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조차 제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제게는 존재하지 않을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네가 거부해봤자지. 그리고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받으면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단호하고 계획적이며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듯한 그 어조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듯 술술 읊어대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순간 붓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붓은 제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와 손자의 차가운 대화만이 내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치매라고 우기면 의사도 그런 줄 안다고. 며느리의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이끌려 했던 제가 정작 제 자식과 손자에게는 이토록 쉽게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해준 것이 대체 얼마인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주리라.
그 후로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며 며느리가 하소연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는 명품백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차도 바꿔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해준 게 있어? 우리도 이제 받을 때 됐잖아. 맞아. 내 친구들은 할아버지들은 손주 차도 사주시고 용돈도 팍팍 준다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쯤 우리 생각해 줄 거야? 그 손자까지 거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거야. 질질 끌어봤자 나만 손해지.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 정말로 페라리 사주는 거지? 손자가 확인했습니다. 영민이 이 그놈. 엄마가 BMW 사줬다고 겁나 자랑하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단 말이야. 손자의 눈에는 오직 친구의 과시에 대한 질투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30억짜리 집이면 페라리쯤은 껌이지. 엄마가 그보다 더 좋은 걸로 사줄게.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의 아내가 그 아들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엄마 근데 할아버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며느리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지. 할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실 수도 있고. 손자가 답답해 했습니다. 10년? 그럼 그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해? 그럼 내 페라리는? 그 손자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번에 말했잖아. 할아버지 치매 진단 받아서 요양원 보내자고. 우리가 숨통 트이고 살 길은 그것뿐이야. 아빠는 걱정 마. 내 아빠는 반푼이라 엄마 말이면 다 맞는 줄 아니까.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이자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확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집에 살면서 평생 제 덕 보며 산 며느리와 손자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저들을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 미영이는 결혼할 때 다이아, 진주, 루비, 사파이어, 금으로 목걸이, 팔찌, 귀걸이 예물 세트도 다 맞춰줬고 친정 형편 어렵다고 혼수 못 해온다 할 때도 제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 준비해 줬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예단비도 전부 그녀의 부모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를 낳고는 출산 축하금으로 1천만 원을 줬고 외제차도 사주었습니다. 손자는 또 어떻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최고급 학원비와 과외비 등 교육비도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며느리와 손자 둘이서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여행도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저를 속여서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설마 우리 아들 준호도 같은 생각일까? 그러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손자의 어린 목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손자가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라고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이 악몽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장 치밀한 계획의 시작, 그리고 김 여사의 등장.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으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애썼습니다. 태연하게 며느리와 손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저의 본심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있었고 손자도 학교 가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직 탐욕과 계산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게 며칠 전과는 다른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친절이 제게는 더욱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벌써 어젯밤에 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버님,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아들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무조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어제도 같은 말 3번 했잖아. 제가 드린 말씀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저는 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뻔뻔한 그들의 거짓말에 제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너희가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가 손자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자 지훈이도 며느리에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성격도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젯밤 들은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흥분하면 저들의 덫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치밀한 작전이 시작됐는데 며느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착한 며느리라도 되는 양 연기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요즘 저희 시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글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셔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호사 경력으로 볼 때 아무래도 치매 초기 같아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스불을 깜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가스 점검까지 하는 저였습니다.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답했는데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온 동네가 그럴 줄 알았어. 미영이가 매일같이 걱정하더니 라고 말하며 제 진단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며칠 후에 알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가장 차갑고 잔인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장 사돈의 팔불출, 드러나는 욕망의 민낯.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법무법인에 가고 며느리는 사돈과 쇼핑 간다고 나갔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있었고 저는 홀로 텅 빈 집에서 마음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온종일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붓은 제 손에서 떨어지고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후 2시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껏 밝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독차지한 사람처럼. 아버님,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엄마랑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어서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거고요.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라. 늦게까지 쇼핑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상냥함은 제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에 며느리가 집에 사돈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돈댁이라. 저는 이들의 관계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 최순희 씨는 오래전부터 며느리에게 저를 잘 길들이라고 부추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건강은 좀 어떠신지? 네. 사돈 어르신도 안녕하세요. 사돈 최순희 씨는 저를 보는 표정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과장된 친절을 보였던 그녀가 이번에는 마치 나를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저는 사돈이 불편할까 싶어 제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저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참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돈과 며느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며느리의 방에서 사돈이 큰 소리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아버님 괜찮으실까? 어쩐지 마음이 좀 그래요. 며느리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75살이면 치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원래 치매가 없는 노인이 이상한 거야. 자식들이 자기 부모 치매인 것 같다고 하면 의사들도 그런 줄 안다니까. 괜히 유난 떨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사돈 최순희 씨는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을 광기 어린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좀 솔직히 죄책감이 들어요. 며느리가 망설이자 사돈 최순희 씨는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멀쩡하게 뭐가 멀쩡해. 그리고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요즘 노인들 100살까지도 살아. 그럼 너 그때까지 내 아버님 모시고 살 거야? 너희 인생은 언제 살 건데? 너 그러다 좋은 날 다 간다. 지금 내 나이가 한창인 줄 알아? 늙어서 후회하면 뭐 할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돈까지 가세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노인들을 100살까지도 살아. 내 인생은 언제 살 건데? 그녀의 말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엄마 만약 아버님이 저희 몰래 집 명의를 다른 데로 돌리시거나 유언장을 쓰셨으면 어떡해? 그 순간 며느리가 던진 질문은 저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제가 혹시라도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릴까 봐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쫓기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저들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어. 저의 분노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의 복수는 가장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5장 은밀한 작전 개시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추악한 계략. 며느리 미영이와 사돈 최순희 씨의 대화를 엿듣고 난 후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넘어 저의 재산, 즉 드림 팰리스 아파트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재산만 가진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붓글씨를 다시 들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이 저에게는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욕심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미영이는 아들 준호에게 본격적으로 치매 진단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숨죽여 엿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밥 먹을 때도 자꾸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하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깜빡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평소 먹지 않던 반찬에 젓가락이 잘 가지 않자 그것을 빌미 삼아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저는 어제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멀쩡하신데. 치매라니 설마. 아들의 말에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며느리 미영이의 설득은 지루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준호를 옆에 앉히고 마치 자신이 박철수 박사의 환자 보호자라도 되는 듯 행동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잖아. 아버님 요즘 잠꼬대도 심해지시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늘고 게다가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는 부쩍 힘들어 하시잖아. 당신 아버님인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해. 지훈이도 할아버지가 자꾸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고3 수험생 앞에서 할아버지가 치매면 지훈이한테 안 좋은 영향 갈 수 있어. 우리 지훈이 미래도 생각해봐. 며느리는 손자 지훈이까지 팔아가며 아들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지훈이가 나에게 애교를 부렸던 것은 저희 돈을 빼앗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 피 같은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국 며느리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병원을 예약할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당신이 해줘. 아버지가 나한테는 좀 엄하시니까. 아들 준호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토록 쉽게 의심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오래되셨죠? 제가 좋은 병원에 예약해뒀으니 다음 주에 같이 가세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죠.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가 제게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저들의 계획대로 움직여 줄 아는 듯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줄 것입니다. 6장 과거의 그림자, 김진태의 등장 새로운 막장 복선. 저는 그들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지혜와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속임수를 밝혀낼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몰래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증거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진태였습니다. 김진태는 저와 함께 대한중공업에서 입사 동기로 일했고 저보다 먼저 퇴직해 제일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IMF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제 아내의 병환과 저희 사업 실패로 인해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삶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김진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집을 나와 서울역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진태의 모습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코트에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폐지 더미 속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내가 여기에 왜? 김진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제 이름 세 글자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탐욕,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계획, 그리고 저희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김진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 내 팔자도 참 기고하구나. 내 아들이 널 버리려 한다고? 난 내 덕분에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억울하겠지.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냐. 김진태의 말에 저는 그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의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제가 그의 사업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고 그 지분으로 저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진태는 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진태는 제 손을 잡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내가 날 찾아온 이유를 알겠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너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내 아들 영수도 너 때문에 내 곁을 떠났다. 너는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셈이야. 너의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겪게 해줄게. 김진태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지었던 죄가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진태야, 내가 너에게 지었던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너희 도움이 절실하다. 내 아들 영수도 나에게 버려졌지만 내 아들도 나에게 버림받고 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 죄 내가 평생을 바쳐 갚아주겠다. 김진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박철수. 내가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셈이니 나도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아들 내외에게서 내 아파트를 되찾은 후 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갚아라. 그리고 그 빚을 갚은 후에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라. 그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진 죄를 갚는 길이다. 김진태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30억 아파트, 평생 모은 예금, 그리고 교직원 연금까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김진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탐욕스러운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우리의 복수다. 그렇게 저는 김진태와 뜻밖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늙은이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태와의 동맹 후 저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저는 치매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일부러 밥에 설탕을 넣고 물컵에 반찬을 넣어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되고 있군.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지? 아버님 갈수록 심해지잖아.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아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착한 며느리라도 되는 양 연기하며 의사에게 제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요즘 들어 기억력 감퇴가 너무 심하시고요. 심지어 밤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화장실도 못 찾아서 방에서 해결하시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진찰하더니 며느리 미영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인지 능력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을 미루어 볼 때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 미영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진태와 미리 준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도중 일부러 쉬운 문제를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정확히 맞추는 등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의사는 저희 검사 결과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의 인지 능력은 괜찮은데 기억력 감퇴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후 며느리 미영이가 외출한 틈을 타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강남 요양원 원장과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며느리 미영이에게 제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를 특실에 입소시키고 저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감면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각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각서에는 며느리 미영이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강탈하고 저를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 이 모든 것이 저의 아들 강우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의 컴퓨터에서 그녀가 작성한 각서를 몰래 복사하고 그녀가 요양원 원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들 강우진의 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 미영이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배신하려는 것인지. 저는 아들 강우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강우진은 퇴근 후 평소 가지 않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재성법무법인이라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곳을 찾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파트 명의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아들 준호는 그녀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들 강우진은 변호사에게 며느리 미영이와 제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제가 후견인이 되어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의 재산은 제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저를 재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치매 진단 후 아버님께서 재산 처분을 원치 않으시면 아버님은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 미영이와 저를 속이고 자신의 아들로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저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며느리 미영이와도 이혼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추악한 본성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 같은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변호사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그들의 변호사 상담 내용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증거였습니다. 저는 김진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태는 저의 이야기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수, 내 팔자도 참 기고하구나. 내가 겪는 고통이 나의 과거와 닮았다. 그는 저의 아들 준호의 탐욕과 며느리 미영이의 잔인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박철수, 내가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줄 것이다. 김진태는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김진태의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김진태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저는 치밀한 복수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빼앗기지 않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들이 그토록 탐하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태는 제가 모아둔 증거들 며느리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요양원 각서, 아들 준호와 변호사의 대화 녹음 파일, 단톡방 대화 캡처 등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박철수, 내가 늙었다고 만만하게 볼 놈들이 아니었군. 40년 교직 생활이 괜히 한 게 아니었어. 치밀함과 냉철함은 여전하군. 그의 칭찬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며느리 미영이와 아들 준호가 치매 진단을 부추기던 한성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김진태를 통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진태는 과거 대한중공업의 명예로운 사원이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자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 준호가 병원 재단의 후원금을 금요일 아들 내외와 손자 지훈이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저희 해고 소식을 접했고 언론의 포화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참담한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는 아파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가장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파트를 빼앗기지 않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진태와의 약속대로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교직원 연금도 제가 몸담았던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저의 삶을 다시금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진태와 함께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김진태는 저에게 말했다. 박철수, 이제야 너도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우리 두 늙은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내 아들 내외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저의 삶을 다시금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김진태라는 친구가 있었고 저를 지지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안 했다.